자, 첫 번째 문제. 폐쇄 경제 하에서 A국은 X제와 Y제를 각각 두 단위씩 생산합니다. 자유무역을 해요. 이 문제를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첫 번째 줄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약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국립외교원은 국경을 준비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야 내가 풀지 해요. 근데 뭐 문제는 자유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A국은 여전히 X제와 Y제를 각각 두 단위씩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자유무역을 해도 생산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또 보통 정리를 하시거든요. 초단기에 보통 산출량이 불변이에요. 노동과 자본이 초단기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봐요. 단기에는 노동만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산출량이 바뀌어요. 장기에는 자본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했는데도 생산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 후보군이 생겨요. 첫 번째, 이거는 혹시 초단기를 말하는 건가?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한 초단기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한 거 있죠? 리카도 무역이론인가? 리카도 무역.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생산을 합니다. 이런 점을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평범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2,2가 될 수 있습니다. 2,2가 되는데 뭐 다른 국가하고 결합을 시켜봤더니 우리는 여전히 또 2,2에서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게 지금 현재 그 소득 효과가 하나의 재화가 없나? 이것도 사실 가능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합을 시켰는데 한 국가의 생산량이 불변이기 위해서는 무차별 곡선이 바로 그 점에서 세계 무차별 곡선이 접해야 돼요.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하는 곡선이 그럼 이 모양이 아닌가? 리카도 무역이론처럼 혹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찌됐건 생산량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무조건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문제의 1번 답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유무역 이후에 X와 Y의 국제가격은 2와 1, PY분의 PX는 이제 2예요. 그러면 이 문제 풀면 된다는 거죠. 해설지 보고 오셨으니까 충분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생산점과 소비점에 격차가 생겼을 때 보통 무역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산 소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생산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무역의 패턴이야 뭐 나중 문제고요. 현재 이 문제는 자유무역 이후에 생산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X와 Y를 찾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대표자 기준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제약 조건이 PXX, PYY는 원래 이제 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소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PX 곱하기 2개 생산, PY 곱하기 2개 생산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효용극대화 좌표를 찾아야죠. 그래야지 2,2와 소비점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발견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무역량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뭐 정말 기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풀면 되는지 서술하는 것을 조금 앞서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존재와 2,2를 가정하는 효용극대화점을 찾아야지 실제 소비점을 찾을 수 있고 무역의 패턴과 무역량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출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대단히 쉬워져 버리는 것이 어찌됐건 그렇죠. MRS 그림은 어차피 그릴 거고요. MRS XY는 X분의 Y이고 PY분의 PX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각각의 가격을 도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산선에 넣으시면은 X와 Y가 얼마가 나와야 할지 뭐 이거 두 개 연립해도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뭐 대입해서 정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2,2는 아니고 왼쪽 위에 1,5, 3이라는 좌표가 이제 아니죠. 1.5,3이라는 좌표가 실제로 소비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1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2,2가 어찌됐건 생산점이라고 했고 소비점은 상대가격 기준으로 여기 1.5,3이라는 좌표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여기 접혀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이 삼각형이 바로 무역 삼각형이 될 것이며 X는 이만큼 수출하고 Y를 이만큼 들고 들어오는 것이다. 모두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그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보통 주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 중에 또 하나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도출까지 좀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지금은 생산점을 주고 소비점을 찾게 만드는 미시 문제를 풀어서 무역 삼각형 및 무역의 패턴과 또 무역량을 도출시키는 문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 전후 사회유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있었던 거야? 왜 생산점이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이 존재했다라면은 보통 우리 머릿속에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기본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니, 기존에 이렇게 바뀌면서 왜 안 바뀌었지? 2,2가 왜 바뀌지 않았지? 이게 기본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이제 무차별 곡선은 돼요. 무차별 곡선만 놓고 봤을 때는 2,2에서 효용 값이 있을 것이고 이 점에서 효용 값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효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조건 효용이 올라가는 무차별 곡선 기준의 효용 증가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설명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얼마나 증가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무차별 곡선은 순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수적 함수임을 고려해서 올라가는 형태만 보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생산 가능 곡선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그래. 생산 가능 곡선으로 설명하는 게 좀 그런데요. 자, 들어보세요. 국경을 공부하신 분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바뀌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카도 무역이론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렇게 2분의 1로 가격이 바뀌어도 실제로는 이제 바뀌지 않고 지금 문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리카도 무역이론의 생산 가능 곡선 모양 뾰족한 거, 바깥으로 뾰족한 형태가 실제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돼요. 실제로 그 2분의 1 상대 가격 기준으로도 여전히 이 모서리점이 생산점이었기 때문에 2,2가 나온 것이고 따라서 설문일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특화의 이익은 없다는 거죠. 생산점의 변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없고 교환의 이익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단기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2,2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 가격이 쭉 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갔지만 미처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초단기.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바꿀 수는 없다. 자본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내 주식을 청산하고 공장을 지어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생산점이 미처 바뀌지 못한 초단기적인 상황이라면 역시 또 그 시기에는 특화의 이익은 없고 교환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리카도 무역이론처럼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때는 약간의 디테일도 가능합니다.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2보다 가파르고 이거는 완만하면 돼요. 그러니 모서리점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하나의 설명 가능점이 되는 것입니다. 2면은 좀 곤란하죠? 이게 2라고 한다면 생산점을 옮겨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좀 이상할 수 있으니 이제 2 또는 바깥쪽에 위치하는 게 이제 뭐 1보다 작다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지 초기점에서 2,2에서 폐쇄 경제에서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재에 지금 그려놓은 이 범위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전이었다라면 이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뾰족했다. 두 번째는 초단기이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꺼내도 실제로 이 문제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점이지만 실제로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분 시험이었기 때문에 분량만 따지면 한 페이지 반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좀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상의 두 국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찌됐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총량을 무언가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사실 이 문제 자체를 풀어냈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 총량이 고정되어 있고 지금 거래하는 게 P가 지금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에지어스 상자를 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디귿자 그래프를 그리는 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프를 그리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여기저기에서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뭐 국경이라면 특정 요소 모형에서도 쓰고요. 그다음에 요소 간 이동에 대해서도 쓰고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미시경제학의 공유제에서도 쓰죠. 총량을 고정시킨다면. 자, 여기가 이제 총량이 되는 거예요. 2A 플러스 2B 총량을 25,000으로 고정시켰다라면 디귿자 그래프의 디귿 밑변의 길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세로축은 같은 거를 표시합니다. 양쪽에 수식적으로 이제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를 좌표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두 개 그리면 교점이 정답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무언가 이제 둘이 다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총값이 고정되었고 무언가 세로축이 일치할 수 있다라면은 디귿자 그래프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마인드. 요거 갖는 것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의 비율이 굉장히 좀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교점은 미리 구할 수가 있죠. 2A 더하기 2B. 그리고 그게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15,000에 마이너스 5분의 P, 13,000에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총값이 25,000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충분히 방정식을 통해서 도출을 하실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이 얼마여야 하는지 구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교점이 도출되어서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는 방정식을 통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균형 가격과 각국의 균형 할당량은 방금처럼 간단한 수식 플러스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은 이게 이제 120분 기준으로 한 7점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말이 많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할당량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첫 번째, 그래프가 무언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프가 무언가 이제 위치가 바뀔 것인데 기울기가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기울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P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조금 안 좋은 데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초반 문장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가팔라지거나 완만하게 되는지까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여기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울기는 바뀔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문제에 주어진 사건 때문에 그냥 수요가 많아지는지 수요가 줄어드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을 높인다라고 했으면 이게 사실은 약간의 상식이 필요하죠. 그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져요. 그러니 이제 배출권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비국이 신재생 에너지 혁신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혁신 기술 보조금 증가가 효과가 발생하면은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배출권에 대한 수요 의지가 감소할 여지가 생겨버리게 되죠. 자, 이게 1번 정답이고 이게 2번 정답입니다. 따라서 균형점 기준 A 쪽에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이제 일치하게 되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두 번째 케이스는 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도로만 소결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상황을 줬고 그래프에 덧대 그리는 것인데 배점이 또 많진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함의를 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 배출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적는 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딱 적시하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산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데, 자, 필립스 관계식이 성립하는 경제가 있고요. U하고 파이 사이의 관계식을 줬죠. 보통 파이로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은 U로 더 쉽게 좀 빨리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손실함수는 굉장히 전형적인 타입의 손실함수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내가 준비를 했다. 기존의 기출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보들, 데이터들, 숫자들 보시면 되겠고요. 통화정책이 준칙하에서 시행될 경우 이 경제의 최적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준칙은 일반적으로 손실 곡선이 SPC 곡선이 있을 때 손실함수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잖아요. 접한다라는 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접하는 점이 정답이 아니라면 절대 미분으로 풀어서는 안 되죠. 말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것은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 그대로 내가 좌표를 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의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해준 대로 그대로 파이를 쏴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파이는 파이 익스펙테이션 가시면 되고요. 위에 지금 파이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무조건 일치하는 것이 준칙이기 때문에 U는 U스타 플러스 세타 정도로 바로 답을 끌어내시면 됩니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90분 시험에 5점이니까 정말 간단한 설명으로 충분하죠. 두 번째, 자, 재량하에서 이제 최적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접하는 점이 정답이다라는 서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다음 문제에서 충분히 또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후술될 그래프를 참고하셔가지고요. SPC 곡선이 원점에 가장 가까워지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을 내가 선택시키고 최적인 미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그 접하는 좌표를 찾는 것이 최적 파이 기준이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재량 정책은 미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미니멈 L에 파이를 얼마로 쏴줄지에 대해서 미분을 통해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U 플러스 람다의 파이의 제곱 풀면 되는 거죠. 제약 조건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요거 그냥 쓰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SPC 곡선이 주어지면은 이 접하는 점을 찾는 것이 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얘는 미분하면 되죠. 밖으로 나와 있으니 얘는 상수죠. U가 상수라면은 그냥 미분하면 되지만 U가 상수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U스타 마이너스 알파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플러스 뭐 세타 정도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얘를 갖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 뒤에 파이가 숨겨져 있어요.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절대 미분 진행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U스타 마이너스 파이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적으시고 남아있는 것까지 적으신 다음에 이제는 괜찮죠. 상수 파이 드러났고요. 이건 뭐 상수입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요. 파이가 드러났으므로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시건 제약 조건을 대입할 때에는 이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어떤 케이스의 문제를 풀더라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케이스별로 풀이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풀이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제학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식적인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으로 답이 나온다.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숨겨져 있으면 미분을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풀었던 문제들을 보더라도 양을 줄일 수가 있죠.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뭐 미분 진행하는 거는 해설지에 적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편미분 기호 안 써도 되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0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을 찾아주게 되면 그게 주어진 SPC 기준 정부가 취해야 하는 좌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좌표를 여기 대입하시면은 U값도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배점을 고려할 때는 첫 번째 거하고 대등한 배점이었기 때문에 길게 서술할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문장으로 조금 이제 담은 거 준칙에서는 미분을 통해 못 풀지만 여기선 미분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답안에 적을 내용은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욕심을 덜 부리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에서 배점이 작다. 따라서 10점도 서술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만 배점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준칙과 재량 중 어느 경우가 더 우월한 정책인가를 평가하고 이것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준칙 정책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 상태라고 보통 공부를 해오고요. 재량 정책은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케이스에선 준칙과 재량이 일치하거든요. 이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보통 동태적 비일관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 준칙하에서 통화정책이 동태적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갑자기 이제 머리를 때려요. 공부한 게 보통 재량 정책에서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 등을 적시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준칙하에서 이 동태적 비일관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쩌면 실전에서는 배운 것과 완전히 반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손을 못 댔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포인트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배점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컸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해설지 같은 답안이 나오는 것이고요. 시험장이었다라면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배운 걸 적어서는 안 된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준칙에서 왜 비일관적인지를 따져주셔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답을 도출하면은 그 파이, 최적 파이는 상수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특정한 상수가 나오는데 SPC가 어디에 위치하건 손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곳에 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정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SPC 곡선이 어디에 위치하건 최적 재량 정책은 특정 상수값이다라고 이미 판단을 해놨고요.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는 기출에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해두는 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예요. 자, 이게 그 LPC입니다. LPC이고 SPC 곡선이 조금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 익스펙테이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현재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얼마인지 좌표를 찍을 수가 있을 것이고, 준칙 정책은 바로 그 점을 쏴주는 정책이고요. 재량 정책은 여기 2번에서 도출한 좌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적을게요. 2 람다분의 알파. 자, 이 좌표를 찍어야 되는 것인데요. 준칙은 여기, 재량 정책은 여기입니다. 재량 정책은 여기이고 여기가 준칙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 정책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준칙에서는 접하지 않는 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재량을 찍으면 비일관적이다, 이 점으로 이동한다라고 찍어야 되는데 준칙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칙에서 결성된 좌표 기준으로는 손실값이 낮아요. 원점에서 또 멀어졌기 때문에 손실값이 낮아요. 따라서 재량 정책을 펼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 문제는 실제로 이제 동태적 비일관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준칙대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준칙을 해야 된다라면 비일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준칙 하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준칙을 내가 이제 이 점을 쏴주고 손실값을 여기서 L 준칙을 누리고 있을 때 재량으로 쏴주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생기죠. 그게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태적 비일관성은 절대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동태적으로 그 점이 이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인만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재량으로 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생겨요. SPC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손실값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SPC가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 재량 정책을 펼쳤을 때 손실값이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도 손실값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준칙을 운영하는 경제에서는 이제 재량 정책을 펼치고 싶은 동태적 비일관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서술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케이스는 우리가 봐오셨던 케이스입니다. 현재 지금 이 람다분의 알파가 이곳에 위치하고 LPC가 수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SPC가 조금 아래쪽을 관통하고 있어요. 준칙 정책이라면 이 점에서 달성되는 이 좌표가 현재 파이 익스펙테이션이죠. 준칙은 여기인데요. 재량 정책으로 가고 싶다면 사실 이 점을 선택하고 싶어요. 준칙이면은 그래프가 모나면 안 되니까요. 현재 이게 바로 L 준칙이 되는 것입니다. L 준칙은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재량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공부하신 그대로 장기적으로 이동했을 때는 손실값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떨어져 버려요.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손실값이. 따라서 여기서는 단기로도 장기로도 유인이 있습니다. 준칙을 운영하는 하에서 재량으로 가면 단기로도 장기로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기에는 나아지지만 장기에는 안 좋아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치? 죄송합니다. 접하게 그려야죠. 일교차가 심해서 조금 이제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 단기에는 유인이 있지만 장기에는 또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케이스 얘보다 얘가 높으면은 단기에도 장기에도 비일관성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이 케이스, 자, 이쪽이 더 이제 큰 숫자죠. 이쪽이 더 큰 숫자라면은 단기를 위해서는 그 동태적 비일관성 요인이 있지만 장기로 갔을 때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경제가 경직적인 경제를 전제했을 때는 그 단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일관성이 달성될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이 시험장에서는 아무도 준칙하에서 비일관성을 공부하고 들어가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건 많이 봤단 말이죠. 준칙보다는 순간 단기가 이쪽이 낫고 이제 신축을 가정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지만 경직을 가정하면은 낮은 손실이 꽤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거라도 적시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까지 꺼낼 수 있다라면 정말 베스트가 되겠지만 저도 단기간 내에 시험장에서 이제 이게 10점밖에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0분 시험이라서 더 시간이 짧아요. 여기까지 떠올릴 수 있었을지는 저도 조금 자신은 없어요. 이제 공부를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구나라고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시험장에서 누군가는 그렸을 겁니다. 누군가는 현재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떠올려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것만 그림을 그렸어도 그 애는 분명히 점수 격차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접근 방향을 잡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처럼 보여요. 네 번째 문제, 그 람다의 경제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화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자, 람다 값이 실제로는 그 의미는 있죠. 그 인플레이션율에 정부가 얼마만큼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느냐. 람다가 크면은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람다가 줄어들면은 실업률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람다가 1보다 작아지면은 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여기서 이제 람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은 이건 칠판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람다라는 값은 이 좌표를 결정해요. 손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SPC 기준으로 이 좌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정해져 있을 때 람다가 높으면 인플레이션율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이런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SPC 기준으로 밑으로 내보내고 싶을 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람다 값이 작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율의 가중치가 조금 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파이보다 얘가 더 위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정부가 이제 동태적 비일관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람다라는 변수가 돼버리는 거죠. 뭐 3번까지는 상수였지만 지금은 조정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람다가 크면 왼쪽 위 그래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람다가 작으면 왼쪽 아래처럼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물론 앞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 여기는 뭐 그려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얘가 잘 조절해서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키면은 준칙이건 재량이건 똑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동태적 비일관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라도 재량도 비일관성이 없고 준칙도 비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고요. 이왕이면은 그 람다 값을 조금 높게, 그 인플레이션율 값을 조금 더 이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적어도 얘보다는 아래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동태적 비일관성 준칙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게 높습니까? 얘가 높죠. 그죠? 얘는 단기나 장기나 모두 베스트이기 때문에 준칙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쪽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쪽 케이스는 이쪽으로 떨어지지만 물러서 버리게 되죠. 람다 값 자체가 지나치게 만약에 이제 높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일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율에 조금 더 가중치를 높이면 어떨까? 뭐 이런 범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람다 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비일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서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난이도가 너무 높죠. 실제로 이제 3번 문제와 4번 문제 모두 난이도가 결코 낮은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대신 배점은 넉넉했어요. 배점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넉넉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르다라는 판단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내가 배운 걸 적시하는 답안은 진짜 안 좋은 답안이에요. 조금의 부분 점수도 따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다르니까 내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거기선 조금 투박하고 진짜 답안의 구성도 별로고 진짜 뭐 그래프도 지저분하고 서술도 뭐 약간 나도 좀 내가 맞는 서술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핀트하고 맞춤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다만 3점, 5점, 10점이라도 더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10점이라도?
예, 그건 조금 오버스럽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 진짜 중요합니다. 배운 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에도 기계적으로 그거를 옮겨 적는 훈련을 하는 것이 공부의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면 이제 그대로 적으시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겠지만,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부했던 그 메커니즘의 이유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메커니즘 자체를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과서에선 이렇게만 나와요.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정말 반갑죠. 그 두 개의 시장을 깔아놓고 이제 균형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려워요. 그냥 3급 가격차별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시고 잽싸게 문제 풀면 됩니다. 교점 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칠판에 안 적을게요. 그냥 극대화 수식 적어놓고 여기 Q1하고 Q2라는 변수가 모든 수식에 숨겨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만 정리하면 되죠. 따라서 이제 P1, P2 자리를 싹 집어넣으면 되고요. TC 자리는 Q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Q1 더하기 Q2로 바꿔주시고, 즉 이제 컨트롤할 변수들이 밖으로 다 드러난 상태에서 편미분 2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Q1과 Q2가 나오는데 숫자가 5 두 개 나왔어요. 2개 나왔고, 이제 나머지는 좌표 대입하시면은 전부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은 가격에 대해 수요가 더 탄력적인 부분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라는 명제가 성립함을 두 시장의 경우를 통해서 보이시라는 것인데요.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쉬운 방법, 탄력성을 도출을 해요. P1, Q1 다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함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에서 탄력성을 2개 도출해요. 그럼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제1시장에서 탄력성이 2가 나오고요. 제2시장에서의 탄력성이 3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1시장이 더 높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아예 긁는 건 아니에요. 그 왼쪽에 있는 케이스가 탄력성이 높은데 도출된 가격이 더 지금 낮죠. 문제에서 이제 P1이 20이고 P2가 25이기 때문에 이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명은 된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낮았고 가격은 뭐 그쪽이 좀 이제 높더라. 탄력성이 높은 쪽에서는 가격이 낮더라. 아쉽지만 증명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을 반드시 꺼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을 문제 중심에서 써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출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진짜 부분일 때만 쓰는 거예요. 메인이 아니고 그게 그냥 필요할 뿐일 때만 갖다 쓰는 것이고, 지금은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이 문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출, 훈련하셨던 거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MR은 P의 1-2P분의 1이죠.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직각삼각선의 형태였다라면은 탄력성이 상수로 모든 곳에서 일정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출제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출제를 못 하는 것이 뭐 가능합니다. 좌표를 찍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상수로 고정되면은 얘가 똑같으니까요. 이게 첨자 1 붙은 거와 2 붙은 게 MR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상수면 얘는 무조건 달라야 되잖아요. 뭐 그런 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결과적으로 제1시장에서 1-2P1분의 1, 왜냐하면 MR1은 MR2여야 되기 때문이죠. P2에서 1-2P2분의 1, 교과서에 있어요. 뭐 각주 같은 데 있어요. 탄력성이 낮은 쪽에서는 가격을 조금 높게 설정할 수 있고, 탄력성이 높은 쪽에서는 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의할 점을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력성 공식이라는 것이 dP분의 dQ, 그 다음에 Q분의 P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이미 탄력성을 결정할 때 중심에 놓여 있는 케이스가 되고요.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요 P 있지 않습니까? P? 이 P라는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Q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르면은 이 공식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지나치게 이 Q값이 엄청 크고 이쪽이 엄청 작아버리게 되면은 이 관계식 못 따라가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즉, 직선의 수요곡선에서 탄력성은 좌표에 따라서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문제는 위에 숫자를 보세요. Q1과 Q2가 지금 5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다를 수 있는데 기울기 차이 때문이고 Q값이 다름으로, Q값이 일치함으로, Q값이 일치하면 P가 달라야 한다라는 그 논리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 그 수업 중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두 개 시장 사이에서 비교를 할 때 비교하려면 Q가 같아야 된다. Q가 같아야지만 기울기가 좀 가파른 쪽에 가격이 좀 높아지게 되고 기울기가 완만해서 탄력성이 높은 쪽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사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뭐 사실 그 목차도 그렇게 뭐 아주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1번은 아모르드 로빈슨 공식의 도출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MR과 M2가 일치하기 때문에 두 시장에서 갖춰야 할 조건, 아모르드 로빈슨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아모르드 로빈슨 공식을 활용한 두 시장의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가 1번 목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량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를 서술하는 것이 두 번째 목차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해설지를 보시면 충분히 느낌은 오시죠? 양쪽 시장에서 일단은 Q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P가 일치하진 않지만 이게 5로 일치하면은 하나는 완만하고 하나는 가파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탄력성이 이쪽에서 크고요. 가격은 이쪽이 높은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같은 시장은 아니고요. Q가 일치할 때만 수치를 예를 들어서 증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도출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탄력성이 높은 쪽에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논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Q가 일치해야 비교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또 다른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와서요. 1번에서 Q가 다르잖아요. 일반화된 개념만 서술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화된 개념만 서술하고 실제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출제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이거 출제하기 위해서 위에 숫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5,5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많이 조절해 보신 것 같아요. 자, 2016년도 외교는 5급 공채보다 난이도가 더 저는 높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별 문제 하나만 봤을 때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학 공부에 약간 조금 이제 일반적인 어떤 능력을 좀 많이 테스트하면서 약간 좀 능력을 많이 시험하면서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